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으로서는 증인신문을 내일 한 차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도 열리는데요. 추적기자실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자 우선 현재까지 잡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 내일 10차 기일 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진행된 9차 변론도 이제까지 진행된 양측의 논의를 정리하는 중간 결산 차원이었지만 최후 변론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면서 변론이 막바지로 가는 듯한 기류가 보였는데요. 국회 측이 주어진 2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최후 변론은 9차 기일이 아닌 추후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증인신문을 거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물론 내일 변론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10차 변론 절차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변론 시작 시각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특히 관심이 쏠렸죠. 다만 조 청장은 앞서 2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돼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 실제 출석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이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오늘부터 진행이 되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서 직접 부당성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었는데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했던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오후 4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후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변론은 조만간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판부가 최후 변론까지 열흘 정도 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9차 변론에서 사실상 입장 정리가 끝난 만큼 당장 다음 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최후 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달 초순 혹은 중순쯤 파면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이어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추가 더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를 내일 하루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그 이후에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면 또 그 이후 절차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은 사실상 모든 정리를 마쳤다는 입장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선고 일정의 유일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 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야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선 굉장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침투 의혹과 관련해선 여전 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에게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번호를 건네며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검찰 조사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중도에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조서가 진술대로 쓰였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서 조서 중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진행된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각각 지금까지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측과 충심으로 국익의 침해를 알리려 한 것이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간 결산 성격이었던 이번 9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12.3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켜 민주주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12.3 계엄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북한의 정치 개입설을 주장하는데 주어진 변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계엄은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대통령의 충심이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실제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를 봉쇄할 수 없는 규모이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오염됐다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9차례 변론을 진행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양형 증인으로 채택된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신문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의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인사 이동을 신청했다며 재판부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변경이 확정됐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 부장판사는 자신은 이동을 신청했다며 아직 사무 분담 발표가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일정에 맞춰서 헌재에 도착을 했었는데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직접 신문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어떤 사실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네. 사실 어저께는 지금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별로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네. 증인이 서서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혹은 지금 직접 신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신문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증거조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된 서면으로 채택된 어떤 증거들을 이거를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서로 쟁점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럼 이미 그게 공표가 됐으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어저께 대리인단이 이야기하기는 회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그 증거 쟁점 정리, 증거 조사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 발길을 구치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갔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윤 대통령한테는 뭐냐면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 신청을 했거든요. 네. 20일 그러니까 내일 할 변론 기일을 일주일 좀 연기해달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그날에 구속 취소 신문이라든지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네.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저께 그걸 발표하는 날인데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1시간 연기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이미 그런 분위기를 좀 읽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증거, 서면으로 지금 받은 그런 증거가 되게 피신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신문조서, 즉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과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어떤 그 조서를 꾸미는데 그것을 그대로 어저께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채택한 것까지는 채택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미 지금 그 녹화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쭉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쭉 공개를 하는 어떤 과정이 네.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기류를 읽지 않았을까.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거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증인신문 자체가 없는 날이잖아요. 이거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설명을 자세하게 지금 우리 해주셨는데 별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어차피 증인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변론길 연기에 관련돼서 또 본인이 윤 대통령 스스로가 변론길에 참석한다고 그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말이죠. 네. 현재의 그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인신문이 원래 없는 절차니까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변론길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시간만 1시간 네. 미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헌재의 판단은 형사재판 내일 준비 기일이잖아요. 네. 첫째 준비 기일인데 그 시간이 겹치니까 같은 날이니까 아마 변호인도 좀 겹치는 변호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호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동원되는 거기에 참석하는 대리인단과 변호인과 이 헌재 재판에 참석하는 대리인이 다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근데 네.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또 겹친 사람도 있어서 그거는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워낙 오전 오후니까 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은 참석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 헌재 재판과 겹치니까 그건 요청할 수 있는데 헌재에서 일단 뭐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냥 시간만 1시간 연기해서 내일 조지호 총장이 7시에 시작을 해요. 네. 증인신문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헌재는 일단 일정 따라 쭉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 연기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주장을 계속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결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곧 그 다음에 바로 변론 종결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종결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최후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항변할 시간을 달라. 특히나 공범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진술들을 실제로 진술이 번복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승우 네. 사령관도 번복됐죠. 곽종군 사령관의 지금 진술 여러 가지가 사실상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낱낱이 제대로 지금 자신들의 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짜 헌재가 편향돼 있고 예정돼 있다. 예단을 하고 있다 이미. 즉 이 굉장히 계속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헌재가 속개되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3월 중순이면은 헌재가 결정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대리인단 측은.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헌재가 그 시계를 같이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차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연기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네. 아예 날짜와 그다음에 내용까지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굳이 기일 변경을 하지 않은 걸 보니까 뭐 더 이상 추가 변론, 뭐 증인 신청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어떤 입장을 듣는 그런 일정은 잡지 않겠습니까? 잡겠죠. 이제 내일 변론기일 대충 끝난다고 보는 거고 네. 다음 주 정도 이른바 최종 의견 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후 네. 변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최후 진술을 들을 거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변론은 끝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평의 절차에 돌입을 하겠죠. 2주 내지 3주.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변론 끝나고 14일 만에 기각이 됐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11일 만에 인용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평의가 진행될 겁니다. 아마 2주 내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월 중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이미 예정하고 날짜를 맞추고 한다. 그것도 저는 그 대통령 측의 그것도 프레임인 것 같아요. 대략 그럼 일정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늘어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헌재 재판이라는 게 이제 그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해제되고 난 다음에 탄핵소추 의결되고 난 다음에 그 날짜가 있죠. 180일 이내에 한다는 게 있습니다만 그걸 꼭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전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0일, 박근혜 전 대통령 90일이 있고 되게 거기에 맞춰 왔던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억지로 이걸 맞추려 하기 때문에 이 증인 신청, 변론기일도 또 한 차례 연기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네. 헌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조지호 경찰청장 내일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 조성현 대령 그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영 사령관에게 연락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호 청장이 그런 게 어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로 미뤄볼 때 변론기를 연기하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변론기를 연기하고 지금 진술이 엇갈린다고 합니다만 여러 사람의 대개 증언이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조지호 청장 어제 그 진술 공개된 거 피의자 신문 조서, 검찰 조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대단히 일관성이 있어요. 6차례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끄집어내라라는 거였고 그런 걸로 볼 때 이걸 뭐 변론기를 연기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겠느냐라고 네. 판단했다고 봅니다. 전 헌재 재판이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그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이 어제 헌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 공개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 항의하면서 퇴장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어저께 지금 조대현 변호인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즉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갖고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반대 신문을 했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것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했을 때는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미리 형사재판이 벌어지도 않는데 헌재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정반대로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 것이냐. 네. 결과를 미리 이렇게 내버리면 즉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직 피고인과 그러니까 반대 신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금 헌재에 나와서 검찰의 그러니까 검찰 조서와 나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했고 또 일부는 검찰 그 신문 조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피고인도 인정을 해야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돼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그걸 공개해버리면 이건 지금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야 하는 헌재법에도 위반된다라고 네. 주장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헌재가 네. 입장을 밝혔죠 지난주에. 원래 이제 탄핵 심판이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건 법에 나와 있어요. 헌재법에도 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나와 있는 단서가 있다고요. 헌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게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헌재법에 네. 말이죠. 그 단서 내에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재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이 증인들의 언론이 이 진술이 많이 엇갈렸죠. 다른 사람과도 엇갈리고.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의 이 증언과 네.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707 공수단 특임단장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엇갈려요. 지금 증인이 다르긴 다른데 그걸 헌재 재판관이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의 절차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그 자신들의 생각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거기 항의하는 거죠. 절차적 시비를 계속 삼아 왔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절차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탄핵 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차적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릅니다만 나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의미가 별로 없죠. 탄핵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뭐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는 있겠죠. 대선 과정에서라든지 모르죠. 대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기 대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뭐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인용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적 시비라는 게 수탄산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몇 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곽종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1차장의 그 증언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말이죠. 하여튼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메모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리스크가 이 체포자 명단 작성한 거라는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퍼즐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 증인들의 지금 헌재에서의 증언이 다르게 나옵니다만 네. 그렇더라도 그런 거 다 판단해서 감안해서 증거를 채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죠. 어저께는 어떤 날이냐면 쟁점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그 촉탁송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문조서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증거로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다투는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희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왔을 때 사회적인 어떤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얘기는 쟁점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네. 쟁점을 다툰 게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앵커 말씀처럼 이거 최후 진술에서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추상적 관념적인 어떤 표현이다라는 네. 것인데 결국은 이거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 모든 어떤 상황이 다 끝났으므로 더 이상 이제 뭐 다툼의 어떤 여지가 없다라는 걸 차라리 이런 어저께 쟁점 정리를 최후 진술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포인트가 안 맞는다. 네. 오늘 만난 이유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최후 변론을 한다는 건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강력히 반발을 했죠. 네. 대통령 측이 반발을 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대통령 권한 행사가 위헌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윤곽근 변호사가 전 뭐 그분의 속을 모르겠습니다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제 개인 생각이에요. 평화적 계엄이 아니죠. 무슨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아닌지 아직 뭐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전히 평화적 계엄이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합법적이었다? 뭐가 합법적이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너댓 개 돼요 지금. 왜냐? 우선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불법성 여부 말이죠. 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그다음에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지시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게 쟁점들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도 물론 변호인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게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들의 뜻이 왜곡됐다. 권력을 찬탈하는 자가 누구죠? 난 저희를 좀 묻고 싶어요. 누가 과연 권력을 찬탈을 했는가? 대통령이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거의 윤곽이 밝혀지고 있는데 단전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지시 안 했다고 합니다만 단전을 왜 했겠어요? 그것도 희미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 해제 결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저게 일종의 억지 주장들이라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세상에 계엄을 가지고 국민들의 위기상을 알린다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전혀 위기상을 몰랐나요? 또 하나가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지금 헌법 17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께 다 외우실 거예요. 이제 하도 얘기들 많이 들어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때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이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가 필요할 때. 근데 설령 10,000번, 1,000번, 10만 번 양보해서 그걸 국가비상사태로 봅시다 그래. 야당의 이른바 그들의 언어를 빈다면 네. 국정농단,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 했다고 쳐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치고 그건 나중에 개발한 논리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다,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논리가 개발된 거로 보는데 그렇다 쳐도 그게 병력으로서 군사상이 필요에 응하는 거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런 얘기는 다 절차상 필요하겠습니다만 증언도 필요하고 헌재 재판도 필요합니다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거 누가 이렇게 봐도 법률 지식 엄선해 봐도 이건 개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또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가 빠져 있다고요. 개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의 말은 또 자신이 주장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존중돼야 하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네. 자, 내일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형사재판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에 일단은 나간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나갈 것 같고요. 10차 변론, 마지막 변론기일 여기에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형사재판에서 변론 준비 기일은 별 중요하지 않은데 네. 중요한 건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신문에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변론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네.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심리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와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온다면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라는 진술을 한 사람. 지금 그런 진술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임단장이 약간 진술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진술을 계속 헌재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그 대리인단에게 직접 질문을 하게 하는 것과 자기가 없는 것과는 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홍장원 1차는 참 중요하죠.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조태웅 실장이 국정원장이 네. 그 시간 11시 6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각이 11시 6분인데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 이미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1차장이 계속 주장했던 건 내가 국정원장 공터에서 왼손으로 썼기 때문에 휘갈겼었고 그래 네. 정서하기 때문에 메모가 내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소가 틀려졌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몇 번, 한 3번은 말을 바꿨어요. 어저께는 또다시 말을 바꿔서 사무실 맞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서도 이 내용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내일 굉장히 중요해요. 홍장원 차장이 그 입장을 제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는 그 허점을 또다시 대리인단이 파고들 것인가. 그러니까 내일이 참 중요한 날인데 어찌됐든 중요도를 얘기하면 구속 취소 신문도 중요하지만 거의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여기서 헌재 쪽으로 아마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주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는데 다음 주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차례로 만납니다. 이른바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변수는 많죠 아직도.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저분들 이제 비명이라고 불리는 분들, 뭐 대권 주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끼어 안아야 될 거예요. 포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쨌든 네. 이 선거라는 게 어차피 지난 대선도 23만 표 차밖에 안 났고 양대 지정이 최대로 결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중도층의 편은 여전히 확고한 캐스팅 보트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튼 당내에서의 저런 여러 가지 이견들을 안고 가고 포용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저기 지금 이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박영진 이런 사람들도 세가 너무 약하다고 봐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뭐 친명과 비명의 화학적인 결합이 성공할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요. 성공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네. 정치적으로 어쨌든 서로 이게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선이 있다 그러면 서로 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관계고 대선 관계는 똑같이 사실은 스타트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신이 나갈 사람이잖아요. 네. 대표는 원래 관리자가 돼야 돼요. 심판이 돼야 되는데 대표로서가 아니라 후보자로서 후보자를 만나면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 회동 앞서서 한번 기억하시죠. 명문연대라는 말 언제 생겨났냐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갈 때 명문연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서로 어쨌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주고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문연대라고 하고 두 사람의 회동을 굉장히 보도가 크게 났거든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총선에서는 비명 학살. 즉 친문계가 거의 공천을 못 받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회동이 중요한 건 아니고 회동에서 과연 서로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느냐,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느냐인데 지금은 그냥 사진 찍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고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강도 높게 수사할지가 관심인데 사건 이송까지 하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건희 여사 직접 대면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창원지검 이지영 차장검사 등 7명은 중앙지검으로 옮겨 관련 수사를 이어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는지,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당선을 도왔는지,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만큼 이 역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셈인데 명 씨와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서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이송까지 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수사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검찰은 사건 이송이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명태균 특별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명태균 씨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습니다. 명 씨, 오 시장이 후원자가 만났다는 이른바 3자 회동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빨리 밝혀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박모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은 명 씨와 어울릴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이건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건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보란 입장입니다. 명시 변호인은 명시가 오 시장과 홍 시장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밝혔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건 맞으십니다. 여권 잠룡들을 향한 명태균 씨의 공세가 그치지 않는 상황. 명 씨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명준입니다. 네,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특검을 재차 꺼내들었고, 여당은 특검을 또 일방 통과시키면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맹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4개월 내내 시간만 허비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전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특검 통과 전에 중앙지검이 계엄 사태 이상의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대규모 특수본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관련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핵심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 보존 조치를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을 보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린 표적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급성을 이유로 숙려기간을 무시한 채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심사에 들어갔다며 법안을 강행하면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과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이 되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릴 정치 공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친한동훈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은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이런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여권 내 다른 경쟁자들이 명태균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향한 저격카드로 특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내부 분열이 추후 본회의 재표결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사교육 업체와 이른바 문항 거래를 한 교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EBS 교재 집필진이 주요 공략 대상이었는데 일부 교원은 직접 팀장이 돼 섭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문항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원들. 감사 결과 모두 249명이 문항을 만들어주거나 팔아 모두 2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8,500만 원을 받은 건데 적발된 교원들의 근무학교 소재지는 단연 서울이 7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과학 31.1%, 수학 26.8% 순이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면서 문항 거래에도 EBS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교육 업체 측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확보한 뒤 인맥과 학연을 동원해 접촉에 나섰습니다. 문항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거래 단가도 달랐는데 어떤 교원들은 직접 팀장이 돼서 다른 교원을 섭외했습니다. 또 사교육 업체에 판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수능에 맞춘 문항 출제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이 문항 거래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각 시도교육청에
문항 거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시달만 했을 뿐 지도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교원 29명의 경우 징계 요구 등을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내리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대면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계획 범행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40대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볼 때 교사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 A씨의 검색 기록 등에서도 계획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수집됐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행 전후의 정황과 교사 A씨의 행동 패턴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팀은 수술 전 첫 진술대와 회복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2차례 간단한 대면 조사는 이뤄졌지만 정식 피의자 조사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가 악화돼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회복 상태가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도 건강 상태에 따라 집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후임 병사에게 욕을 하고 암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임 병사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 등 육군 제51사단 소속 병사 5명을 지난해 12월 모욕과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후임병 B씨가 부대에 배치된 뒤부터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기수 암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계 근무를 섰던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사경찰이 경찰에 A씨를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도 발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유 씨는 1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와 40여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 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이뤄진 장례 절차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빈소에는 함께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원빈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배우 김세론이 생전에 자신의 근황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뿐 아니라 조회수를 위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기성 언론들의 기사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세론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뒤 자숙하는 기간 사생활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자극적인 기사와 유튜브 콘텐츠가 쏟아지고 다시 퍼지는 패턴 속에서 김세론은 사생활 관련 내용 때문에 큰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은 사이버 레카들의 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했대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그런 여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엔터업계에선 스타들에 대한 대중의 집중 감시뿐 아니라 외모와 행동의 완벽함을 바라는 기대가 합쳐져 있는데 이 같은 생리가 스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고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모습이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는 지적처럼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해왔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악플의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악플이 유통되는 플랫폼 등을 점검해서 이 문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나 악성 댓글 작성자들뿐 아니라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관련 뉴스를 재생산해온 언론 또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에 적용될 세율을 질문받자 아마 4월 2일에 발표될 자동차 관세는 25%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적용될 세율을 묻자 마찬가지로 25%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외국 자동차 회사에 미국의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며 1년에 걸쳐 세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골드뱅킹이나 달러 예금으로 뭉칫돈이 물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는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년 사이 거의 2배로 뛰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품귀 현상은 풍선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골드바 현물 거래 대신 은행 계좌를 터서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이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3곳의 관련 잔액은 9천억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골드바나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약간 달러의 환차익처럼 골드 가격 오르면 원화로 찾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676억 달러가 넘어 2년여 만에 최대입니다. 강달러에도 팔아서 차익을 챙기기보다 추가 매수를 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좀 늘긴 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는 경제가 조금 위기 상황일 때 많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기대감도 달러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과 달러 선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른바 영끌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보다는 13조 원이 늘었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DSR 완화가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질의에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준다고 과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미분양이 생긴 건 전반적인 경기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최대한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에서 7.8%로 3년간 내리는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하된 요금제는 업체의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매출 하위 20% 업체의 수수료는 2%로 7.8%포인트 낮아집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현재들의 상생요금제는 쿠팡보다 이른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저렴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을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실험에서 리튬 배터리가 부착된 모든 제품에서 배터리의 발화, 폭발이 발견됐고 열기에 아예 손잡이가 녹아버려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디지털 도어록의 플라스틱 덮개가 완전히 녹았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한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해보니 절반에서 이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돌려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수동 레버가 녹아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3개 제품은 수동 손잡이가 녹아내렸고 모든 리튬 건전지 제품에서 실험 조건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발화나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취약점 때문에 국내 판매가 막혀있던 리튬 건전지 도어록.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5월부터 유통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하여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한 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외부에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제품은 설치에 필요한 구멍 위치가 국내 규격과 달라 이전 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문제 제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반드시 KC 마크 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디지털 도어록만 구매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증인 신문을 내일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서 직접 부당성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었는데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했던 만큼 의결정족 수는 국무의원 기준의 과반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오후 4시에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잡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증인 신문은 내일 10차 기일일 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진행된 9차 변론도 이제까지 진행된 양측의 논의를 정리하는 중간 결산 차원이었지만 최후 변론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면서 변론이 막바지로 가는 듯한 기류가 보였습니다. 국회 측이 주어진 2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최후 변론은 9차 기일이 아닌 추후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증인 신문을 거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일 변론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물론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10차 변론 절차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서 변론 시작 시각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특히 관심이 쏠렸죠. 다만 조 청장은 앞서 2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데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돼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 실제 출석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후에 잡혀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인데요. 양형 증인으로 채택된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신문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돼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오늘 결론이 난다고요?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4명에 대해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관계 기관에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내일은 윤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식 심리에 앞서 이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이 구속 취소 신문도 잡혀 있어서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은 내일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의 집무실에서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세종에 있는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 조치를 명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전 단수 관련된 문건이라든가 자료 확보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줄곧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뿐 이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하지만 앞서 국회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허 청장과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은 이 전 장관과 허 처장의 소환 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그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아본 김 여사 지시로 계엄이 선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도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발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미군 소식통으로 거론한 취재원 가운데 하나가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인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한 인터넷 매체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선관위와 국방부, 주한미군까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정에서 이 기사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 소식통이라고 말한 제보자 가운데 한 명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중국 대사관에 침입하려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A씨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원들과는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매체의 다른 기사에서 체포작전에 투입됐다던 미군 블랙 요원 마이클, 가브리엘, 라파엘 등 코드명도 자신이 장명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군 군복을 입은 모습과 출입증, 미국 여권 등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과거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라고 했다가 허위라고 인정한 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점 등을 볼 때 미군 사칭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체포기사 등과 관련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터넷 매체와 기자를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기자를 출국 금지한 뒤 A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던 이른바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고발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1980년대 백골단에게 피해를 본 학내 시위자와 시위 군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백골단을 산하 조직으로 둔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백골단은 군사 독재 시절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경찰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강행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9차 변론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자, 국회 측은 최후 변론의 성격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중간 변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양측의 재판 전략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어제 자체는 이제 재판 전략이보다도요. 첫 번째 이제 증거 조사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대한 증거 조사였어요. 그래서 일단 양측이 제출한 이제 서면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의견을 이제 진술하라는 것이었고, 이제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증인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이랄지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를 한 거고요. 예. 국회 측에서는 또 당연히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낸 증거 중에서 자신 탄핵 소추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부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증거조사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증거를 이제 정리하는 절차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이제 증거조사 심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중간에 어떤 의견 진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까지 어떤 증언한 내용이랄지 또 서면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양자 간에 뭐 진술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 뭐 최후 의견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변론 종결 시점에 최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건 중간에 어떤 어느 정도 뭐 끝을 향해서 심판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의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론기를 잡아서 재판하고 변론 종결 할 때 아마 최후 의견 진술을 하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헌재가 그런가 하면 내일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했는데요. 일정대로라면 밤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까요? 근데 원래 이제 헌재에서는요, 아마 2월 말 3월 초 선고 시점을 잡고 이제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증인인 때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 계엄 선포라는 데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덕수 총리를 증인을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체포조 관련돼서 이제 상의를 했고 또 관련해서 뭐 명단 적었고 그다음에 뭐 검거 요청이 있었고 그랬는데 조태영 국정원장이 심판정에 나와서 거기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홍정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정원 전 차장을 다시 한번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지금 2번이나 나오지 않았죠. 예. 심판 중에 증인을 채택했음을 불구하고. 근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안가에도 회동을 했었고 그때도 체포와 관련해서 A4 용지에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하지부터도 막은 부분 여러 가지 지금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호 전 청장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해서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몸의 상태가 워낙 안 좋다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증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0일 날 10차 변론 자체는 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안 나오면 뭐 저녁 늦게까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날 일과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조 청장이 정말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까지도 어렵다면 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재판부 입장에서요. 근데 재판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일단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과 이 얘기를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 증인 채택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없던 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게 조지호 전 청장의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굉장히 탄핵 사유에 있어서 인용되는 데 있어서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심판에 나오게 해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구인 이번에 안 되면 또 만약에 다음 기회에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이 시간이 좀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도 주목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해 보자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뭐 사전 모의를 한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사전 모의를 했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고 뭐 헌법 법률 위반이고 또 사전 모의를 안 했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와 이제 선관위에 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말 끌어내려고 했느냐,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는 것을 이제 막을 그러한 어떠한 뭐 계엄군이랄지 이제 경찰을 지시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선관위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선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장악을 한다랄지 마비시킨다랄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거하는 목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이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계엄군이 사실은 투입이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사전 모의 자체는 어떤 중대성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게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어제 또 눈에 띄는 장면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를 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일부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개인 행동도 하긴 했는데, 자, 그 개정된 형사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자, 앞서 헌재가 밝혔듯이 지금 이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전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신문에 대해서 조서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거 증거를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경찰 조서에 대해서는 그랬었는데 거의 검찰에서 받은 조서가 경찰 조서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과 이제 형사재판은 좀 다르죠. 헌법재판은 상당히 정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절차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재판의 어떤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용의 전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그럼 원칙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하게 되면 대통령 측에 불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설사 법정에서 증언과 다른다 할지라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걸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소방청장에 전화해가지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지난 탄핵 심판 변론길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 단수도 사실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서 헌법법률 위반을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탄핵 심판 증언에서는 아니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경찰에서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에 어떤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 임무 종사자랄지 이런 거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은 뭐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걸 전제로 지금 수사 관련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도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쟁점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사유가 첫 번째가 이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거, 그리고 당정 국정 운영을 구상했다.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이걸 임명하는 것을 뭐 오랫동안 방기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제 거부했다. 이런 뭐 한 5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보다도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그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이 돼버리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바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기각 여부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자, 결론을 내기까지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법원의 인사 이동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동연 부장이 교체 대상이고 또 배석 판사까지 다 교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바뀌게 되면 이제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판 절차 갱신은 이제 간이 뭐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전 절차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변호인 측이랄지 검찰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됐건 일반 피고인들이 어떤 재판이 좀 더 오래 심리가 되고 시간을 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공판 절차 갱신할 때 이전에
증거 조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의 제기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물론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다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재판이 좀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을 해서 너무 재판부 교체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겠다고 그런 규칙을 지금 꼭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연관돼서 한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오는데요.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4명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을 구형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네.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근데 유죄 무죄 이렇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재판을 관여한 것도 아니고 예.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이제 정치적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 자체에 어떤 사실관계 확증이 돼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담증도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과연 위법사항이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유죄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를 이걸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에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겁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담 끝에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goal of today's meeting was to follow up on the phone call the president had a week ago and begin to establish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The work remains. Today is the first step of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종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nd only President Trump can do that. And in the Oval Office less than a week ago, both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both said to him, only you, President Trump, could drive this war to a conclusion. 러시아도 미국과 유용한 협상을 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빼고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Ukraine has lo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its people, and so to even begin a process without including Ukraine is perceived by Ukraine and many around the world as just throwing them under the bus.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의식한 듯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게 될 거라며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협상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루 뒤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3월 10일로 연기했다며 키이우에서 미국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것은 러시아가 바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목소리가 생생히 담긴 교신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부터 군의관이 부상자를 처치하는 상황까지 당시 처참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금 우회가
버스들 둘 부산강에서 지금 군의용지랑 여기서 처치하는 중이다. 다리미리 밖에서 500m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조준 못하고 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희귀질환 환자의 희망을 응원하는 특별한 입학식과 졸업식이 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대학 진학에 성공한 입학생 3명과 학업을 마친 졸업생 4명이 참석해 축하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사지마비와 호흡장애를 이겨내고 학업을 계속한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날로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보다도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에서 최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달했고요. 한낮에도 강풍이 불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으니까요. 오늘 낮에 외출하시더라도 강풍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봄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파특보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오늘 강원 평창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한 곳이 있고요.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1도, 광주 3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만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만 건조함을 해소할 정도는 아닙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산간과 해안에서는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이 되어서야 겨우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나오실 때는 계속해서 보온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길게 이어지는 추위에 동파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